네, 금요 특집 시간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내 최대로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면서 결국은 FRB가 금리 인상을 조속히 더 과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모두 다 매우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강풍 속에서도 뻣뻣이 버티는 그런 업종이 있죠. 바로 금리 인상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는 업종입니다. 잘 아신 대로 금융업종에서 보험 그리고 은행업종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수혜가 되는 금융업종을 과연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가 지난 지 2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 어떤 업종들이 좀 수익률을 좋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외국인들 순매수 탑 10 종목 그리고 순매도 탑 10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시장 두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 KRX 업종 지수별 수익률 알아보겠습니다. 1월 3일부터 2월 7일 기준입니다. KRX 지수 분류는 17개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수익률 상위 3개 지수는 보험과 은행, 유틸리티입니다. 보험 지수가 가장 높은 13.4%의 수익률을, 은행 지수는 4.3%를 기록했습니다. 보험과 은행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2.2%의 수익률로 탑3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지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건 미 연준의 긴축 정책 가속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면 보험과 은행 지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주가가 대폭 올랐습니다. 작년부터 국내 기준금리는 3차례나 올랐고 미 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RX 보험지수는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KRX 은행지수에는 주요 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외국인이 순매수한 탑 10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1월 3일부터 2월 10일 기준인데요. 1위는 바로 LG화학입니다. 웨이는 올해 LG화학을 1조 2,586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물적 분할 후에도 양극재 등 2차 전지 소재 분야는 LG화학이 담당하는데요. 이러한 고유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2위와 3위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미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했는데요. 웨인도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반도체 투톱을 담은 모습입니다. 각각 1조 2,003억 원, 9,87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4위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개인이 대량 매도를 이어간 종목인데요. 웨이는 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5위는 KB금융입니다. 올해 금융대장주의 자리를 탈환했죠. 그래프를 보시면 5위부터 8위까지 모두 금융주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와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웨인이 금융주를 대량 매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9위는 셀트리온이고요. 10위는 코덱스 MSCI 코리아 TR입니다. MSCI 한국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TR ETF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웨인이 선호하는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KRX 업종지수의 수익률과 웨인 순매수 탑 10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규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보험업종이 저는 그렇게 보험이 많이 오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험업종이 가장 수익이 좋은데요. 이런 흐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능성이 높다. 네, 없다가 아니고 높다. 높다. 네. 예. 왜 높게 보냐 이제 풀어보면 일단 보험업종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채권 자산 운용의 수익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렇죠. 뭐 제가 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렇죠. 네. 실적으로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실손보험에 대한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올 4월 정도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험 사고, 그냥
청구 건수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못했던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 이익이 반영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급격하게 보험설에 대한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익 개선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올 초부터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이 종목이 톡톡히 역할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메리츠와 하죠. 글쎄요. 맞아요. 최고의 예. 주식이었죠. 네, MSCI의 편입의 효과가 선반영되면서 보험업종 전반적으로 KLS 업종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전 지금 보험업종들이 신고가도 나오는 종목도 있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보험업종은 올 상반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 한 가지 포인트는 보험주가 원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보면은 다른 소위 말하면 수출 주도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줄어들어 보이니까 그랬죠. 향후에 이 업종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은 감안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험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보험주들 안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보험주가 생보사 그리고 손보사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뉘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인데 사실 최근까지 흐름이 좀 더 좋았던 건 손해보험사들이었어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가져갈까요? 뭐 일단은 예. 앞서서 우리 최종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매크로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해석을 좀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그 흐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이 종목군들을 또 업종을 좀 가르시는 거잖아요. 그쵸? 손해보험하고 네. 생보하고. 그렇다라고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게 어느 쪽으로 좀 둘 것이냐가 포커스인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작년도 말 기점으로 해서 실손보험에 대한 요율 평균 인상 자체가 14% 결정이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지급이죠. 지급 기준에 대한 강화가 올해 하반기에 좀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 달쯤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제도적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 적자에 대한 축소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헛돈 쓰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트하게 감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 자동차 그렇죠. 비율이 좀 높아졌죠. 네. 근데 이게 자동차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험률도 높아지는데 이게 제도적인 부분들을 아마 도로에서 운전을 맞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0, 50 네, 맞아요. 속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고도 덜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그런 이제 제도적인 보완들이 계속 완충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자보 손해율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손해보험은 너무 긍정적인 게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생명보험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생명보험은 사실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장에 대한 둔화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좀 결론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 부분들은 기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신계약 매출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은 좀 감소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업종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손보와 생명을 나눠놓은 상태에서 내가 손보를 선택을 할 것이냐 생명보험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보험업종 안에서는 손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 전략들, 그러니까 올라가는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네. 그 안에서 강점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잘 확인을 해서 매매에 접목을 좀 시키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험업종 좋은 건지 알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은행업종. 아까 은행업종도 보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업종이 많이 올라간 배경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예대 마진 커진다. 여기까지는 전부 알겠는데 과연 이번에 미국, 한국 모두 다 금리 올릴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까지는 은행업종의 상승세 계속 이어질까요? 우리 최수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얘기 들어보시고 오를지 안 오를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먼저 어제 소비자 물가 얘기 나가지고 시장에 좀 변동이 있다. 그래서 조속한 어떤 긴축이다. 뭐 큰 폭의 긴축이다. 긴장하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전 세계 사람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높게 나올 거 40년 만이든 20년 만이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전망치가 7.3%였고 발표치가 7.5%였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은행주는 작년에 실적 잠깐 보면 전체적으로 15조는 아직 없습니다. 시중 4대 은행이 14조 한 6천억 정도 되니까 약 15조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KB금융 같은 경우 4조 넘어갔고 4조 4천억대, 신한지주가 4조 한 100억대거든요. 시중 4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인데 굉장히 순이자 마진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조목조목 따져보면 왜 그런가 보면 결국 대출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업 대출, 대출, 가계 대출, 전체적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마진이 늘었는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 8월에 실질적으로 가계 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가 2020년도 8월에 2.55%인데 작년에 국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면서 이것이 3.7%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대 마진이 큰 폭으로 남았다. 뭐 올해는 어떻게 봐냐? 올해는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이 재정 건성성이 우려된다. 모 일간지에서 이러다 은행에 뭐 망할 줄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KDI 보고. 근데 그분을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그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핵심 포인트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이거든요.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나빠져서 망할 수도 있다. 은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은행은 지금 국내 은행들은 기업 대출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관치금융 속에서의 대출이 아니라 가장 안전적인 담보 시스템에 많은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망하면 죽는 거 아닙니다. 가게, 개인은 망하면 신용 불량도 되고 하는데 뭐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시국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 증가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 실적으로 이자 마진 수익은 굉장히 더 많이 나올 것이다. 향후의 관건은 대손 충당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은행 업종에서 카드 업체 같은 경우 은행보다 카드의 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쪽에서의 부실 채권, 카드 채권을 얼마나 많이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뭐 부실 채권 걱정하고 재무 건전성 걱정하면서 이자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은행주들 위기다. 이런 시각은 지금은 맞지 않다 있지. 그래서 네.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들은 탑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탑 중에 하나다. 그리고 과거 제가 자료 몇 번 보셨지만 FOMC가 금리 인상을 첫 깃발을 꽂았던 시점에서부터는 은행주들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 좋은 거 누가 모르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실적도 잘 나오고 배당도 잘 주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면 확실한데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좀 점검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약점을 장점이 상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네. 하락한다는 거는 장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약점 자체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주가가 하락을 네. 하는 건데 지금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들은 사실은 장점이 부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질 때 어떠한 이유들로 빠질 수 있고 어떠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하락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예대 마진 자체는 상당히 좀 스프레드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1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좀 이제 개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법안이 올라갔죠. 그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예대금리차 정기 공시입니다. 뭐 물론 이제 대출금리라든지 이자금리 자체를 좀 공시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기 공시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은행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대금리 차가 너무나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당국에서 권고 조치에 대한
이러한 이제 법률 개정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은행업종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력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자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일단은 뭐 은행권 가상금리 기준에 대한 수준 제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대 마진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뭐 어느 정도 일정 상한순을, 그러니까 리미트를 좀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뭐 예대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확대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빠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기준금리가 플러스가 되고 다 좋아도 사실은 이 예대 마진 폭 자체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은행들도 그냥 순수하게 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는 뭐 낮은 금액을 가지고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조달 비용에 대한 상승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은행 업종을 보시는 데 있어서 약점이다, 뭐 리스크 요인이다, 그리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 제가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은행업종에서 탑픽주가 뭡니까? 선호주가 뭡니까? 하면 한 4종목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편에 있어서 두 분께 조금 어려운 숙제를 내겠습니다. 각 업종당 한 종목씩만. 우리 최수창 교수님은 은행에서 한 종목만, 최영동 교수님은 보험에서 한 종목만 추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최수창 교수님께서 은행 업종에서 딱 한 종목만 꼽으시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은행스러워 보여가지고 예. 제 금고에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봐요. 자, 은행은 탑은 저는 KB금융을 뽑겠습니다. 네. KB금융. 네, 뭐 사실 KB금융 제가 이 시간에 한 몇 차례 거쳐서 말씀드렸고 말씀하셨죠. 예. FOMC의 상승 시기에 은행주는 어쩌됐든 갑니다라고 큰 소리 좀 쳐드렸습니다. 은행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신고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은행은 못 갈 것이다, 내려올 것 같다, 고점이다. 누구 마음대로 고점이라고 합니까? 지금 가고 있는 흐름에서 KB금융이 왜 1위로 보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자 수익이 가장 높게 나타났죠. 실적이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사조사천 1등입니다. 두 번째는 그룹의 계열사들의 전망이 좋은데 전체적으로 KB손해보험 7,800억의 이익이 나오고 프루덴셜 2,500억, KB증권 1,158억, 네. KB자산운용 133억 이익이 났습니다. 당연히 적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있습니다. 뭐 국민카드라든가 또는 KB캐피탈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 쪽에서 손해보험하고 프루덴셜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KB금융에 있어서 대출 증가, 은행의 대출 증가액이 점진적으로 더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KB금융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배당 성향도 많이 높아졌고 다시 회복하고 있는 관점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KB금융은 은행 중에서 탑인데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였죠. 네. 네. KB금융이 10만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시점에서 시가총액 27조 정도 되는데 KB금융이 이번 금리 상승 시기에 공격적인 금리 상승 시기에 10만 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목표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죠. 매번 빠지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할 거면 투자 뭐하러 하십니까? 매번 내려와서 저점이 아닐까요? 길까요? 저점이 아닐까요? 길까요? 투자는 목표를 갖고 올라가는 게 투자지 하향을 잡고서 가는 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은행주 시중 4대 은행 전체적으로 다 좋겠지만 KB금융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은행의 비중, 외국인들의 비중 60에서 70%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네. KB금융에 대해서 KB금융이 예. 한 70%고 신한지주 60%고 우리 하나금융 한 70%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그럼에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우리금융은 현재 비중이 30%. 따라서 시세 차익에 대한 그 폭으로 1등은 우리금융이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KB금융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네. 가격적인 부담이 좀 없지 않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격대보다 뭐 10만 원까지도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KB은행 딱 보면서 PBR이 0.64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야 PBR 1배 보면 저거 10만 원이네? 딱 그 생각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드린 것은요.
하이닉스 얘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 똑같은 종목을 또 소개하시는 네. 경향이 네. 있는데 SK하이닉스에 이어서도 KB금융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의견 함께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최용동 고수께서는 또 보험에서 하나 꼽아 주셔야죠. 앞에서 손보사 매력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예, 예.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가 네. 뭐 특집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들을 맞아요. 좀 많이 네. 나눴어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 결론은 KB금융과 DB손해보험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저는 많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DB손해보험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앞서서 두 번째 이제 Q&A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고 그 안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DB손해보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성장 대비해서 손해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부분들도 올해 이제 한 8천억 가량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금융업 중에서 영업이익 자체가 8천억이다, 뭐 상당히 좀 높은 그렇죠. 수준에 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그러니까 생명보험 대비해서 일반 보험에 대한 성장세도 2021년도에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아마 보험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뭐 영업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대면 영업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모집 수수료에 대한 뭔가 이제 내부 통제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진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배당 수익률이 이 기업 자체가 지금 5.02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에서만 계속 유지가 되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상당 부분 뭐 약세 쪽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속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더라도 예. 뭐 일봉이라든지 주봉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뭐 몇 안 되는 정배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네.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작년도죠. 작년도 최근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가을께쯤에 보여줬던 66,000원이라든지 67,000원대를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65,000원대 가격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아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금리 인상 시대를 또 맞이해서 금융주에 대한 점검을 해봤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으로 DB손해보험 또 KB금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정 고수, 최용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